아, 발제에 잘 들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발제에서 다 자세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 전체 이제 세계 경제 구조적인 측면하고 세계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트럼프이즘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의 그 방향, 그러니까 영향과 그다음에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주의가 갖는 그 세계적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금 현재 신제국주의 체제에서 중심적인 그 제국주의 정책은 헤게모니주의인데, 이 헤게모니주의를 폐지한다는 거죠. 트럼프주의의 핵심은. 그러면은 이 헤게모니주의의 핵심은 그 달러 지배 체제를 통한 금융 중심 지배를 체계를 갖는 건데, 트럼프주의는 이 체계를 깨고 제조업 중심으로 회귀한다는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한 그 질서를 바꾸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강행해 나갈 때 세계 경제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서 더욱더 불안정성을 노골화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의 성공 가능성 여부는 사실 이제 발제에서도 제기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 자체를 흔들고 미국 해고문 자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달러 발제도 잠깐 나왔지만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달러를 계속 방출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행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중심은 관세와 제조업을 미국에 준다는 거는 달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로는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두 번째로 제조업 중심의 미국의 이 트럼프리즘에 이건 성공할 수 있겠냐.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도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만 들면 노동력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을 거다. 이민 정책을 막는 한.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가능 중심적인 남성 노동자층이 24세에서 54세까지의 노동력이 가장 부족한 층인데 이들의 한 30%에서 20%에서 30%는 노동 불가능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든지 범죄에 휩쓸려서 그래서 이제 이민 정책을 쓰는데 이 이민 정책을 막고 이런 중심적인 제조업의 중심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순적인 것 때문에 미국의 이런 제조업 중심의 거는 어, 당장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AI와 로봇을 통한 자동화다 하는데, 이 자동화라는 거는 당장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여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구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국의 이 트럼프이즘 자체는 어, 성공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내부적인 정책 자체의 모순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어떨까를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취재하는 근본 이유는 세계 밸류 체인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게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에 중심은 미국이나 서방이 최상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설계 기획, 그다음에 일본, 미국, 독일, 유럽이 이제 중간재라든지 첨단 산업 맡고, 그다음에 이제 범용재는 한국이나 어, 중국이 담당할 이런 세계적인 밸류체인을 깨고 독자적인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을 만들자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밸류체인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구축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트럼프이즘의 일기 때의 공격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타격은 거의 그러니까 약하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선거 동안에 미국의 그 군납하는 그 드론 회사의 히터류라든지 몇몇
그 원자재로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그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는 이런 이제 공격적인 대응을 중국이 한 예를 봤을 때 이번에는 일기 때 트럼프와 같은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상유지적 측면이 아니라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어, 이거는 중국이 이미 내수 중심의 체계로 그 경제 구조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전에는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 그 중에서도 미국에 대한 이거는 또한 전 세계 수출량에서 또 한 2, 3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중국에 대한 영향은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은 자체 내 밸류체인을 거의 완성한 상태, 그러니까 첨단이나 반도체 중심의 첨단 빼고는 거의 완성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리즘의 가장 큰 피해는 사실상 이제 유럽과 한국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럽은 이미 노후 전쟁으로서 1차적 타격을 받아서 그 에너지 그 경쟁력을 이미 잃었고 따라서 유럽의 선택할 방향은 미국을 선택하든지 중국의 하위 파트너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런 현실을 유럽 뭐 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인지를 못한다기보다 대중적 정세를 그렇게 가기에는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3의 길을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에, 독자적 길을 수행을 하자는 거죠. 독자적 밸류체인을 유럽이 만들어 가자고 해야 되는데 유럽의 조건은 에너지나 식량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러시아의 전쟁으로서 러시아 쪽으로부터 원자재와 식량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막힌 상태에서 유럽은 독자적인 그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중들의 정서와 이런 현실과 맞지 않아서 파시즘의 강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정세 불안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를 잠깐 얘기를 해야 되지 한국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는 사실상 그 푸틴은 원래 서방주의자였는데 이 노후 전쟁 기회로 이제 아시아로 완전히 이제 돌아선 정책을 완전히 돌아섰는데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이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로 인해서 역사적 정책은 보다는 일본, 한국,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를 잇는 이런 쪽에 이제 그 경제 회람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하고 그 회담이나 베트남하고 회담도 단순히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런 러시아의 큰 그림 속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핵 항로를 이제 적극하려고 해서 독자적인 밸류체인과 그 유통망을 세계 경제 유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어, 야망이 있는 것처럼 추측이 되고 그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돼요. 그래서, 유해로로 무기를 계속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봐서 푸틴은 계속 한국에 대한 이제 구두 경고와 계속 이제 그 우호적인 좀 다른 나라에 비해 경고하는 거에서 톤을 많이 낮추는 형태로 대응을 해왔던 거고요. 그럼 이제 한국이 이제 가장 문제인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의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위상은 음, 다시 말하면은 미국과 서유럽 중심에서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이 중심 하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밸류체인에서 범용제를 그러니까 자본을 대량 투자해서 범용제를 생산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밸류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중항화,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첨단 이런 거보다는 지뢰인간 이런 범용제를 많이 해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은 이런 세계 독점 자본의 그 하청 구조에서 제일 중하위 정도의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선진국이지만 사실상 질적인 측면은 중하위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 밸류체인의 새로 구축하는 트럼피즘 속에서는 상당히 위기에 봉착했다. 어떻게 봉착했냐면
중국이 새로운 자체 내 밸류체인을 구축해 가면서 한국의 중간재 내지는 범용재를 스스로 생산하기 시작해서 수출물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줄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밸류체인의 형성이 아직 미흡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최첨단으로 가는 거는 미일, 내일 독일의 서부에 밀려서 사실상 나가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면 AI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있어서도 자율주행이라 이런 이제 산업을 주도하는 사업에서는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고 계속 법령제를 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 이미 2010년 이후에 나타났고, 아까 이제 발제에서 나타났듯이 수출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는데, 이게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 이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조적인 측면, 이런 구조적인 측면의 취약성을 드러내주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따라서 한국이 이런 것이 한국 내의 하청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국 경제 구조도 한국 내에도 재벌 그다음에 그 하도급 체계가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복사판처럼 나타나고 있고, 그게 또 임금이 이중구조로 형태로 나타나고, 그러면 지금 기회는 이런 세계 경제 구조가 흐트러지는 데 이런 구조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제 그 변화의 시금석, 그러니까 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위기이자 한국 경제에서는 이렇게 몰락의 위기이지만 이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발제에서는 말했듯이 그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 중심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한국 경제의 이 구조적 측면을 깨고 재벌이라든지 은행을 국유화해서 이 음, 세계 경제에서 나타나는 하위 하도급 체계를 깨고 중소 기업의 개혁, 그러니까 이제 개혁이라고 이제 산업적 개혁 마인드를 해서 새로운 산업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여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힘들고, 그거를 이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에서 재벌 중심의 일을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내수 중심으로 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발제자님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경제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로는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적인 몇 가지만 내수 중심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는 그 지역 중심의 밸류체인에 합류를 해서 거기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자기 위상을 가져야 된다. 근데 밸류체인이 아까 러시아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좀 했던 이유는, 중국 중심의 그 밸류체인에서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미미하다. 중국 자체 내 밸류체인이 다 깨져 있고,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에 끼기에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가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 중심의 새로운 그 별채 구상에 편입을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랬을 때 러시아 중심은 러시아 자체가 에너지, 그다음 식량의 부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한국 자본이나 이 산업 구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봐야 돼서,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하고의 새로운 밸류체인의 구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국가 권력 자체가 자주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경제 구조 자체를 혁파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산업을 국유화시켜서 자주적인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 힘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